시계가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퇴근 시간입니다. 아직 3개의 미완성 보고서와 1개의 연구가 남아있어요. 모르겠다. 그냥 내일 하기로 합니다. 집을 향해 차를 몰고 갑니다. 아침에 계획한 것처럼 체육관에 들리지 않고 말이죠. 모르겠다. 내일 해야지.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집었다가 다시 윗칸에 놓습니다. 냉동 버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맛있겠다. 월요일부터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야지. 오늘 밤부터 온라인 미술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붓과 물감을 꺼내고 이젤을 설치해야겠죠? 그래, 나중에 하자. 그런 다음 항상 편안하게 옆에 있는 리모컨을 잡고 TV를 켭니다. 이상한 쇼가 방송 중이에요. 사회자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변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잘 믿지 않죠. 로봇 진공청소기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잠자리에 들기로 합니다. TV를 끌 시간이에요. 아차,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삶을 영원히 바꾸기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얼른 출근하고 싶은 충동에 잠에서 깹니다.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몇 가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앱 알림을 비활성화하고 해당 아이콘들을 전화기의 가장 먼 탭에 있는 하나의 폴더에 다 집어넣습니다. 약 20초가 걸렸어요. 그런 다음 랩톱의 북마크에서 개인 전자메일을 삭제합니다. 모든 재미있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웹사이트도 북마크에서 없앱니다. 그것도 약 20초 걸렸어요. 전에 없이 일을 하는 게 기분이 좋네요. 동료 중 한 명이 변화를 눈치채고 드디어 20초 규칙을 따르기로 했는지 묻습니다. 동료의 말에 의하면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두뇌는 휴대폰처럼 기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장 쉬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기본 설정을 새로운 설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임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겁니다. 개인 계정에 로그인할 때 매번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매 분마다 암호를 입력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집에서 정크푸드를 없애면 그걸 사러 가게까지 나가야 할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굳이 일부러 나가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리모컨이 방 반대편 서랍에 있고 배터리가 부엌에 있다면 TV를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생산적인 일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 에너지가 필요할수록 그것을 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을 미루기보다 생산적이 되는 것을 더 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홈스크린을 다시 구성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작업 파일과 폴더에 접근할 수 있으면 클릭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비축하고 집에 정크푸드를 두지 않는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주말 동안 미리 음식을 해놓고 필요할 때 데워 먹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일단 붓과 물감을 꺼내고 이젤을 설치하면 그걸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막던 리모컨은 이제 멀리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20초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이 새로운 행동을 점점 더 자동으로 만듭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20초 규칙의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마케팅 부서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열성적인 사람들이죠. 온라인에서 찾아보니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들처럼 의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점이죠. 의욕과 기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생산성도 증가합니다.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좋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동일한 작업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더 잘 수행할 수 있어요. 마케팅 부서의 각 책상마다 화분에 심은 식물과 녹색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녹색이 뇌의 창의성과 동기부여 영역을 활성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보는 비디오에 녹색 필터를 추가하고 더 많은 녹색을 보기 위해 종종 야외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시간이에요.
다른 의욕적인 사람들처럼 참치를 많이 드세요. 참치는 비타민 B6으로 꽉 차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주의, 과민 반응 및 충동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가지는 여러분의 주요 요리와 잘 어울려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항상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금치와 다른 녹색 잎이 무성한 야채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디저트로 블루베리와 피칸을 곁들인 그리스 요거트를 드세요. 이 영양소 조합은 집중하고 행복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녹차 한 잔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줍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모든 보고서와 폴더를 색깔별로 구분하고 잡지 정리함에 정렬합니다. 펜과 문구류도 결국 폴더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찾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절약된 에너지는 모두 일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의 잡동사니를 모두 치웁니다. 집중을 방해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들이죠. 자리에 앉아서 일을 미루지 않게 해줄 노래를 헤드폰으로 듣습니다. 음악은 뇌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무거운 베이스나 강렬한 기타 솔로와 같은 일부 구성 요소들은 더 몰입감을 주고 통제력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군요. 타임박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모든 생산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마감일은 가장 좋은 동기부여 요인입니다. 상사가 준 마감일이 없더라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각 작업의 시간을 할당하여 표 형태로 기록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3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작업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렵겠지만 달성 가능한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건 매우 만족스러워요. 그날의 작업 친구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업무 발표를 위해 2주를 외우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네? 그 사람 연락처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죠. 2001년 일론 머스크는 프랑스 우주국에서 일하던 기계 엔지니어 짐 칸트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로켓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캔트럴에게 이 주제에 대한 책을 빌렸습니다. 곧 그는 책을 돌려주면서 과학자와 로켓, 물리학, 그리고 천체 역학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됐어요. 캔트럴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로켓 과학자가 되고 싶나요?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론 머스크는 2가지 기본적인 학습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지식나무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학습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나무 기둥과 큰 가지에서 시작하고 그 후에 나뭇잎으로 이동하세요. 지금쯤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세요. 개별 단어를 기억하는 대신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외울 때 여러분의 지식을 위한 든든한 줄기를 만들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물리학에서 틱톡 트렌드에 이르기까지요. 2번째 규칙은 연결할 수 없는 항목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절대 무작위로 배우지 않아요. 그는 모든 새로운 정보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더 깊고 견고한 기반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 결국 다 없어질 불 속에 던져버리는 대신에 지식나무의 잎과 가지를 연결하여 꽃이 피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그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뒷마당 바베큐 파티에 초대할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상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세요. 그들의 인터뷰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고 또 읽으세요. 머스크는 다른 천재들에 대한 책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으라고 추천합니다. 9살이었을 때 그는 브리테니커스의 백과사전 전체를 읽는 데 전념했고 그 후에는 매일 약 10시간 동안 공상과학 책을 읽었어요.
만약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주먹을 꼭 쥐고 두뇌 파워를 북돋우는 다른 파격적인 방법들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세계 인구의 99%가 지배적인 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네, 글쓰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을 말해요. 가끔 다른 손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서 두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과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를 닦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반대쪽 손을 사용하세요.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응하면서 두뇌에 완벽한 종류의 자극을 줄 거예요. 그냥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는 하지 마세요. 줌바, 살사, 재즈 댄스, 힙합, 가능한 한 자주 춤을 추세요. 댄스 수업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출 때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던 춤 동작을 온라인 비디오로 시청하세요. 새로운 춤 동작을 배울 때 여러분의 암기 기술과 처리 속도가 높아져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감각을 사용해보세요. 시장을 방문하거나 여행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쿠키를 굽거나 회의에서 메모를 하거나 새로운 식당을 시도해보세요. 무엇을 하든 동시에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매일 하는 일이라도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두뇌 파워가 그 기억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일상을 더 흥미롭게 만드세요. 새로운 길로 출근하거나 테이블 반대편에 달력을 놓거나 새로운 종류의 커피를 마셔보세요. 일상적으로 무시하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금 주방 찬장에 접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접시를 세거나 여러분이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의 수를 세세요. 또한 눈을 감고 샤워를 해보세요. 촉각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하는 건 뇌에 신호를 보내고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아까 주먹을 꽉 쥐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 몽클레어 주립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90초 동안 오른손을 꼭 쥐는 것이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만약 왼손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쉬운 명의 성인들에게 긴 목록의 단어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주먹을 쥔 사람들은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주먹을 쥐는 것이 기억 처리를 담당하는 특정 뇌의 영역을 촉발시킨다고 믿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누군가 소개해준 여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차를 고치는 걸 도와주었던 그 멋진 정비사는요? 아마 얼굴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름은 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뇌에 다시 한번 운동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세요. 방금 생각해낸 것, 읽은 것, 들은 모든 것을 반복하세요. 그것은 기억력을 강화시킬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간격을 늘리면서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세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매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데이터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드세요. 또 다른 기억 기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장소를 고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학교 또는 옷장도 좋아요. 크고 디테일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집이라고 가정해보죠. 이제 그곳을 통과하는 경로를 생각해보세요. 현관문으로 들어섭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부엌이요? 네, 이제 외우고 싶은 정보를.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걸음걸이에요. 걸음이 빠르고 자신있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만약 머리를 높이 들고 어깨는 뒤로 하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걷는다면 그들은 사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그들의 공감을 즐기죠. 또한 쉽게 지루해하고 도전을 좋아하죠. 만약 보통 속도로 걸으면서 편안해 보인다면 그러면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침착하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중간 속도의 걸음걸이지만 자신있게 성큼성큼 걷는다면 매우 협조적이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의존하죠.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내성적이며 수줍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 상처받기 쉽고 혼자 있기를 좋아할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만약 어딘가 걸어 들어갈 때,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일 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다면 항상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를 확인하세요.
그걸 항상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출입구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뭔가 예를 들어 출입구 같은 것을 정신적 지주로 쓰세요. 출입구를 지나갈 때마다 바디랭귀지를 확인하라고 스스로 알려주세요. 똑바로 걷는지,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떤 출입구든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출입구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기폭차가 될 것이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자세를 교정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 다시 단서들로 돌아갈게요. 그 사람의 옷차림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아닌 옷은 입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을 선호해요.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입는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디자이너 의상을 입으면서 로고를 보여주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과 직장에서의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워커홀릭들이에요. 정장을 입고 격식을 갖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련되고 적극적이에요. 스포츠웨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중성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닫혀있고 자신에게 주의가 끌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배후에 있는 걸 선호하죠. 심지어 신발의 선택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부츠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 신발을 소유한 주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묘사하라고 했죠. 놀랍게도 묘사가 꽤 정확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쾌활한 사람들이에요. 신발이 새 거거나 완벽한 상태의 사람들은 집착하고 불안해해요. 앵클 부츠 애호가들은 강요가 심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가방을 갖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들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만약 몸 앞에 바짝 붙여 있다면 그들은 신중하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악수로 가볼게요. 이건 사회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배적 악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여러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뒤집어 내미는 거예요. 이 지배적인 사람은 여기서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 좋아하고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가끔 약간 강압적일 수 있어요. 순종적 악수는 반대의 상황으로 그 사람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 사람의 손을 덮을 때예요. 이건 이 사람이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쉽게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은 손을 거의 흔들지 않는 헐렁한 악수예요. 이 악수는 여러분만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일방적인 악수죠. 이 악수는 약함과 무관심을 의미해요. 또 양손 악수도 있어요. 이건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손등에 두 번째 손을 올려놓으면서 양손을 다 쓰는 경우예요. 이런 유형은 상대방의 우세를 받아들이지만 상의는 하자고 하는 것이죠. 찬찬히 의논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사람들에게 전형적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손이 상대방 손등이 아니라 위에 있다면 그건 자기 방어의 한 방법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의 등이나 팔 또는 다른 곳을 자유로운 손으로 만지죠. 이건 이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며 그들의 삶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눈 마주침으로 가볼게요.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눈에 주목하세요. 눈 마주치는 걸 유지하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눈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 다소 긴장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또는 그냥 수줍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침해하는 걸로 느껴서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만약 눈을 엄청 많이 깜빡인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면 여러분을 의심하고 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식당, 호텔, 소매상 또는 음식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세요. 서비스 직원은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고객들은 그 태도 그대로 화답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 고객이 힘이 있는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러니 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친절하게 하는지 또는 좋은 사람의 의무가 없을 때 사람들을 푸대접을 하는 걸 선택하는지 보세요. 권력은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무례하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손한지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예요. 네, 만약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알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사려 깊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특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다면 그들은 과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무례한 거죠. 흥미롭게도 동물들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 또한 그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줘요.
동물들은 외모, 사고방식 또는 교육 수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수하기가 쉬워요. 동물들은 통제하기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의 분위기, 바디 랭귀지,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육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믿어요.